보자. 첫 번째 질문은 읽어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이고 어렵지 않을 건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아이고 서연이가 한번 읽어보자. 잘 들어라. 졸지 말고. 조는 사람 있죠. 잘 조는 사람이 있어요. 2명.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내가. 그지? 지은아. 읽어보자. 예술가는 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과연 뭘 전달하려고 할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뭐 이데아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 자,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을 자꾸 줄 긋고 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를 모방한 거라고 봤어. 예술 작품은 현실 세계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만든 거래. 모방이라는 걸 어떻게 볼지를 봐야 돼. 우리가 모방했으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일단은 현실 세계를 모방을 한 건데 예술가는 그렇다면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현실 세계를 모방한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했대. 이게 중요한 거겠네, 그자? 지식과 깨달음을 주려고 모방을 했다는 거겠네, 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있어. 이런 세계관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이야, 얘들아. 모든 것들 잘 기억해놔. 문제로 나올 거야.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은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어. 진료, 형상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봤어. 가보자. 진료라는 건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야. 진료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야. 우리가 찰흙으로 공룡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찰흙이 진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진료와 형상은 우리가 사실은 1학년 때 했었어. 모의고사로도 많이 나왔고. 자,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 뭐 가치, 본질을 의미한대. 그렇대. 진료, 형상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질, 형. 자,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 어떤 사물의 개념, 가치, 본질을 진료라는 어떤 재료에다가 담을 거야. 그럼 그게 예술 작품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을 할 거야. 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술가가 진료에 담아낸 사물의 형상, 즉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이해할 거야. 즉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세상을 이해한 것들을 예술이라는 어떤 재료에다가 담겠지, 형상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예술 작품을 보고 현실 세계는 이런 형상이 있구나, 이런 가치, 이런 본질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는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지고 있어.
당시에 자 시대적인 어떤 개념들 배경들이 나오는데 당시 어땠냐 하면은 서연아 가보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폭력이 막 지속됐대. 현실이 너무 싫었어. 그러면 시민들한테 도덕성을 함양시킬 어떤 방법이 고민이었어. 그 해결책이 예술이었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현실 세계 어떤 가치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으니까 실러는 마찬가지로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야. 현실의 가치를 안다면 사람들은 도덕성이 함양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형상을 예술 작품의 진료에 담을 거야. 진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색깔도 있을 거고, 뭐 스케치북도 있을 거고, 뭐 물감도 있고, 뭐 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거기에 담아서 표현을 하면 감상자는 감각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경험을 극대화시키겠지, 그지? 그러면 도덕성이 회복된대. 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온다, 그자잉?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해야 돼. 그래야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게 얘 목적이거든. 근데 진료에다가 형상을 담을 건데 진료가 지닌 물리적인 성질이 있을 거야. 뭐 스케치북은 스케치북, 물감이면 물감, 뭐 뒤에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뭐 목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애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대. 그래야지 우리가 형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지? 진료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보면 인체의 고운 피부라는 게 형상이라면 대리석이라는 진료, 고운 피부라는 게 형상이라면 대리석이라는 진료 전혀 적질 않습니다. 한 명만 뭘 적어야 될지는 모르나 다 적으래. 아직까지 안 적고 있습니다. 다시 인체의 고운 피부가 하나의 형상이라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리석이라는 진료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거친 특성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안 드러나야 매끄러운 피부라는 어떤 형상적인 미적 가치가 감상자한테 잘 전달이 될 겁니다. 결국 예술의 목적, 즉 형상을 잘 전달해야 되는 감상자에게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진료는 투명한 매체를 쓴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투명한 매체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반대 개념이 나와. 반대 개념. 한번 읽어볼게, 이현아. 그린버그는 아니야.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된다. 반대말이겠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겠지. 물리적 성질을 드러나야 돼. 오히려 드러나야 더 좋아. 이거겠지. 어떤 미적 감각을 주면 안 돼라는 게 아니야. 똑같이 미적 감각을 줘야 되고 미적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전달을 할 때 진료가 하는 어떤 역할, 어떤 여러 가지 매체로서의 어떤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자, 그는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야. 진료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했대. 그래서 표현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고,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소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라고 지닌 고유한 소유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 자체가 되는 거래. 그러면 이제 16번의 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7번의 가의 A, B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아 문단을 한번 가보자, 지영아. 한국은 68년 예술가 졸업하고서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하고 도로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하는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거 풀어 갖고 와, 다 적어.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비평가 데절린드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설명하며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 자, 보자.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서 세 번째 줄부터 가볼게. 그림과 사진을 막 수집했어. 번호를 붙였어.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를 했어. 그럼 이 설치물,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 이 미술평론가가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이름 짓고 기술적 지지체라는 어떤 개념을 제안을 했대. 자,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걔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얘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대. 그래서 기존의 어떤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어.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어. 자,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중요한 거다. 요거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이 지지체였어. 자, 중요한 거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돼.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이거는 예술이에요.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지지체야. 그러면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이 물질적 요소, 이게 이런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얘는 이런 A라는 예술적 장르네. 얘는 이런 물질 요소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얘는 B라는 예술 장르네. 얘 물질적 요소는 어떤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떤 예술이 아니네. 였대. 그게 지지체야. 지지체. 근데 그걸 정하는 요소는 딱 물질적 요소만이 이 지지체 역할을 할 수 있었대. 딴 건 안 봤대. 딴 건 안 봤어. 얘만 보고 얘는 어떤 예술 장르네를 규정했다는 거야. 얘만 딱 보고. 자, 근데 바뀌겠지. 가보자.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라 불린다. 음, 하지만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여기까지. 근데 이 물질적 지지체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가 있을 때,
얘는 A라는 예술 장르 내 왜 이런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B라는 예술적 장르 내 왜 이런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만 바꿔버린단 말이야. 환원을 하게 돼. 뒤로 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이나 소리나 대상이 지닌 이미지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A라는 예술 장르를 가지고 있어. 왜? 얘는 이런 물질적 요소도 있고 이런 공간과 이런 소리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야. 얘는 B라는 예술 장르야. 왜? 또 저런 물질적 요소와 저런 공간과 저런 소리와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규정해야 된대. 어떤 것들을, 어떤 예술적 장르를 우리가 규정할 때.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 자,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을 했어, 얘들아. 지지체의 범위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확장을 했어. 뒤에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구조 두 개 같이 있는 거야. 플러스 된 거야. 그게 기술적 지지체라는 거야. 합쳐진 거. 자, 또한 가보자.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 부른다. 음,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란 말이다. 포스트 매체 조건이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규칙이라 하는데 기술적 지지체에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어떤 규칙의 어떤 겹침 이게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을 했대. 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대. 이것저것 막 합쳐져야지 진정한 예술이래. 실제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기술적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막 맞물리겠지. 각자들이.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걔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거야. 뭐 물질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고 걔들이 막 합쳐지고 합쳐진 것들이 또 막 합쳐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규칙이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경림아 가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미술관 독출의 부분 기술적 지지체는 기술적 지지체야. 왜냐하면 예술식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가 여기까지 그림, 사진 같은 물질적 지지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지닌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적적인 지지체 여기까지 그리고 전시 공간 아까 전에 우리가 공간, 소리, 이미지 이런 것들을 비물질이라 했으니까 이미지, 공간 같은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막 합쳐져 있어. 그런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다가 또 전시의 그림의 회화 방식, 사진의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고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 그러면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그렇겠지, 그지?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 중요한 게 나왔다.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는 건 예술가 어떤 의지, 그리고 예술가 어떤 능력, 역량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래.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서 규칙을 확립해야 된대.
또한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면 안 된대. 보편적인 걸로 하면 안 된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랑 결합하는 작업도 새로운 것들하고 계속 결합을 해야 돼.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예술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 막 강하게 얘기를 했대.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를 세부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에게 음,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로 부족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건 예술이 아니야가 아니고, 야, 이것도 예술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하고 결합을 시켜서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래. 어렵진 않을 거고, 16번, 17번 뭐 쉽고, 18번도 쉬울 거고, 19번하고 20번을 풀 때는 자료 1하고 자료 2에서 작품들이 뭔지를 일단 다 적어 놓고 해. 얘는 어떤 거고 어떤 지지체가 될 수 있고 얘 입장은 어떤 거고를 먼저 적어 놓고 풀어서 다 매기자. 원래 좀 해갖고 오늘 좀 매길라 했더니 매기면 좋겠다. 아이고 씨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지연아.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의 정전의 정기적인 용량의 근접, 가까이 가는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 같다. 그치? 아따 말 어렵다.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어떤 하나의 전극에 축적이 되는 전하의 용량을 정전 용량이라 하는데 어떤 전극에 축적이 되는 전하, 전기적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냥 용량이 정전 용량인데 변화를 얘가 변하나 봐. 그러면 우리는 전극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축적된 정전 용량은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만 알면 되겠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겠지. 아무튼 그걸 이용해서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 없이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이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음, 이 센서는 공중 복원을 위해서 위에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말이 어렵지. 전기 회로에 연결된 측정기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축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측정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로 나오네. 축전기니까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래. 저장을 해야지 축적이 되니까.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보자. 어디 갔노? 복사 이런 거 안 되는가? 저장?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있을 건데 컴퓨터처럼 이렇게 뭐 없나? 뭐 하고 싶은데 이 할지 모르지. 뭐 가고 싶은데 이 탁 끌고 오고 싶은데 좀 작나 글자가? 그래서 어차피 그걸로 볼 거니까 한번 보자. 너무 작나? 그걸로 봐 일단. 평면으로 된 두 개의 방식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형 근저 짜짱 짱다. 이건 작게 봐야 되니까. 일단 보자. 어떻게 이건 구성되어 있다.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보면서 가자. 두 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전극 있지. 상부 전극 있고 하부 전극 있고 전기가 통하는 도체고. 그럼 좀 적어놔야 된다. 우리는 뒤쪽에다가 사실은 도체고. 측정기 상부와 하부의 상부 이렇게 있나 그죠? 아이씨 아이야. 상부? 아이고 아이야. 상부, 하부 뭐 이렇게 있네 지금 그죠? 이때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은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데 저 상부는 투습성 센서 외부로 노출된대. 얘는 노출돼 있고 저거 넣으면 될 거고 센서 외부의 물 분자가 측정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더래. 뭐 지금 통로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뭐 저쪽인 것 같기는 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뭐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부 전극은 측정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보고 위치하여 마주보고 위치에 있고 그지? 이들 상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수분 유지 기판. 얘는 부도체네.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어져 있다.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물 분자를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 등과 같은 방막 소재가 있대. 방막 소재가 있고. 그럼 쭉 적어 놓으면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이제 센서에 전원을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안 흘러요. 여기 전기 없어요. 전기 흐를 수가 없어요.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일 겁니다. 그래서 두 전극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야랑 야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전기장은 상하부 사이에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될 거고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재배열된대. 뭐 그렇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그렇대.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는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상쇄가 되고 부딪혀서 없어진다는 얘기겠지.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부딪히는, 맞물리는 표면의 한쪽에는 음전하, 한쪽에는 양전하가 분포가 된대. 이렇게 부도체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는 분극이라 하고, 분극. 이 현상은 전부 다 전원이 공급됐을 때 자자자 일어난다는 거겠지. 전원이 공급됐을 때 자자자 일어날 거야.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서 상하부 전극에는 전하가 계속 축적이 될 거고, 이때의 정전 용량 값이 기본 값이래. 처음에 전원을 딱 공급했을 때 어떻게 해서 분극이 일어날 거고, 분극이 일어났을 때 전하가 축적되고, 저 축적된 그 정전 용량의 기본값, 맨 처음 기본값.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 정전 용량의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이제 감지할 거야.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될 거야. 그럼 센서로 이동할 거야. 그럼 상부 전극, 아까 그랬잖아. 물 통로가 된다 그랬지. 투과해서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될 거야.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면 물 분자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가 있고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있어. 그러면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돼 있다 그랬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방향에 따라서 분극이 될 거야.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가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나. 아까 전에 우리가 전원을 공급했을 때 기판에서 분극이 일어나서 전극에서 전하가 축적된 값이 정정 용량의 기본 값이라 했는데, 물 분자가 기판에 붙으면 물 분자가 분극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물 분자는 분극이 더 잘 일어나니까 기판에서 전하양이 많아져. 분극이 더 잘 일어나. 그러면 상하부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양도 많아질 거야. 그러면 기본값이었던 정정 용량의 값이 점점 증가를 하겠지. 이게 끝이야. 그냥 별거 없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지연이 되나? 지연이 되고? 100% 돼야 된대. 안 되면 지금 얘기해. 나중에 또 안 된다 하지 말고. 다시 갈까? 괜찮아? 예언이 되고? 예언이 안 되는 거 다시 갈까? 자, 분극이 지금 일어나서 정정 용량의 기본값에서 부도체의 표면에 형성이 될 거야. 이렇게 여기에 형성이 될 거야.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서 상하부 전극에는 전하가 축적이 될 거야. 지금 아래 위로 축적이 될 거야. 그러면 정정 용량 값이 딱 정해지겠지. 축적된 값 최대한 딱 축적이 될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기본 값이 딱 될 거야. 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전정 용량은 기본 값을 가져. 왜? 수분 유지 기판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극을 일으키고 전하가 축적돼서 전정 용량 값이 0에서 이 값이 됐을 거야. 전원을 안 넣었을 때 0에서 딱 넣으면 이 값이 딱 될 거야. 지금 요 값. 기본값. 됐어요, 나? 자. 물 분자가 막 돌아다녀. 센서로 들어왔어. 그럼 상부 전극으로 들어와. 아까 했지, 통로인 건 이해되지, 나?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될 거야. 여기부터 여기. 됐지?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되면
물 분자는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가 있고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가 있어. 됐지?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랬단 말이야.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서 분극될 거야. 한 놈은 음전하 쪽으로, 한 놈은 양쪽으로.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가 유전율이야. 수분 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아 물 분자는 더 많이 쪼개져. 음전하와 양전하가 더 많이 쪼개져.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서는 분극이 더 잘 일어날 거야. 그 전보다. 아까 전에 분극이 일어나서 전하가 축적된다 그랬는데 물 분자가 붙으면서 분극이 더 잘 일어나니까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질 거야. 그러면 이 기본값이 점점 기본값이 만약에 10이었다. 여기서 10이었 요 값이 만약에 10이라 친다면 이렇게 되다가 점점 증가를 하겠지. 분극이 계속 일어나겠지. 됐나? 그러면 정정 용량이 아마 일정 값이 있을 거야. 정해놓은 어떤 값을 넘게 되면 전기 회로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센서와 연결된 어떤 기계가 있을 거야. 아, 지금 너무 많아요. 습도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습도에서 뭐 물을 제거하는 어떤 기계가 있겠지. 뭐 건조기 같은 거. 걔를 작동시켜서 물 분자를 없애겠지. 말리겠지. 뭐. 됐나? 이후에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 유지 기판에 증착돼 있는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고 탈착이 돼. 왜냐하면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하고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뭐라 그랬지 아까 우리가 얘들아? 산소 원자가 뭐라 그랬지 아까? 음전하라 했지, 그지? 하면 음하고 음이 만나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그지? 작용하는 전기력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반발력이겠지. 밀어내기 때문에 떨어져 버려. 그러면 수분 유지 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을 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전기 용량도 원래 크기를 회복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떨어지겠지, 그죠? 전기력으로 반발력으로 마이너스라서 그렇게 해서 된대.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민법 한번 가봅시다, 서연아.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자, 일정 범위의 지면, 땅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중과 지하 전부 다 지면 그리고 공중 지하 전부 다 땅이 이만큼 있다 얘들아. 그럼 요 밑에 지하 그리고 요 위에 공중 전부 다 내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팔 수도 있고요. 물려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하고 자, 근데 어떤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구조물을 설치하고 싶어. 그 위에다가. 그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자, 이걸 우리는 궁금해 하는데,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토지는 한정돼 있어. 토지는 한정돼 있어. 그래서 그 토지를 가진 사람,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만 가지고 만약에 그 위에다가 뭐 건물을 안 짓거나 아무것도 안 해, 얘들아. 그러면 토지가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한정돼 있는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짓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짓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짓게 해주자 이거야. 그래서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너희가 알아야 될 거야. 자, 지상권, 지역권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야. 별개. 자, 이들 권리는 가보자.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음, 권리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등기부라는 게 있어. 등기부. 모든 법에서 우리가 등기부는 이해를 해야 돼. 내년에 우리가 소특을 할 건데 법 나오면 무조건 등기부, 그리고 목적, 범위, 필요한 내용, 기재, 그리고 효력,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등기부에 공시를 할 거야.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필요한 내용을 뭐 기재하고 해서 공시를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너희가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지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땅의 지역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라고 너희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떼보면 누구나 뗄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이제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사고 팔 때 알 거 아니야. 사기를 안 당하지, 그지? 그런 것들 우리가 등기부에, 그리고 공시, 효력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 그런 용어들은 우리가 등기부, 공시. 등기부에 공시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는 거야. 앞으로 나오면. 그래야 효력이 생겨. 하지만 하지만 그 권리는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인공구조물이나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재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인데, 건물, 인공구조물, 뭐 수목 같은 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땅 같은 건 부동산이란 말이야.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을 해야 돼.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이야.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만들 수 있어. 내가 거기다 뭔가를 지으면 되고, 아니면 지상물이 있으면 그 지상물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그냥 지상물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니까 있으면 있는 거 내가 소유하면 되고, 없으면 내가 지어서 만들어서 심어서 소유하면 돼. 상관없어. 나올 거야, 보기로. 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은아, 자, 놓쳤습니다. 지상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예은아,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당연하겠지, 그지? 땅 주인하고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권자가 자, 우리가 32번 문제를 풀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내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싶어.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즉 지상권을 설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지상권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땅 주인과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어야 돼. 나에게 지상권을 주세요. 즉 지상권자,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지상권자,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땅 주인. 설정자라는 말이 좀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설정자는 땅 주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가지는 사람,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설정해 주는 사람. 땅 주인이라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얘들아, 두 사람이 계약을 직접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 이를 통해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한 사람,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존속 기간이 있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자기 혼자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이용 못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차지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 배타적으로 자기 혼자만 할 거야. 땅 주인도 이용 못해, 땅 주인도 점유 못해, 나 혼자만 할 수 있어. 지상권자만 점유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땅 주인이 땅을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있어. 내가 설정된 존속 기간 동안은 지상권은 그대로 있어. 또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도 있어. 뭐 팔 수도 있고 상관없어. 자, 지상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 32번에 보기 박스에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그랬으니까 X의 땅 주인은 누구야? 토지 소유권자는 누구겠어 얘들아? X의 A겠지. 지상권 설정자는 A겠지. 지상권자는 B씨겠지. 존속 기간은 30년으로 했겠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채영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편익을 높이려고, 뭐 편리함 혹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결국 내 땅에 어떤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야. 그냥 이용하는 거. 지상권하고 완전 다르지. 지상권은 그 사람 땅에 뭔가를 내가 만드는 거고, 지역권은 내 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거고. 편익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땅,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내 땅, 요역지. 되겠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지, 우리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다른 사람의 땅이 승역지, 내 땅이 요역지. 나는 목적이 이 요역지의 어떤 편익을 높이고 싶은 거야. 내 땅인 요역지의 어떤 편익을 높이고 싶어. 됐지? 가보자.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대. 그렇겠지, 그지?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땅인 요역지에 필요한 어떤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해서 요역지의 어떤 가치,
편익을 높여주는 거야. 가령 노역지의 접근성이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필수를 출입물을 이용하거나 노역지의 소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노역지로 끌어오는 되겠지. 지역권 혹시 이해 안 된다? 없나? 가보자, 경림아.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두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겠지, 그지? 둘 다 토지 소유권자가 계약을 맺는 거야. 공동으로 등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돼.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 인공구조물 설치할 수도 있대, 얘들아. 지역권 설정자의 승역지 소유권자의 지역권 설정자,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야. 지역권자가 요역지의 소유권자고, 지역권 설정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자야. 헷갈리면 안 돼. 말이 조금 헷갈려서. 혹시 해당 인공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대.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사람도, 즉 승역지의 소유권자도 그 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가 있대. 지상권하고 좀 다르네.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부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옆에다가 뭐 상추 같은 이런 거 심어도 상관없대, 얘들아.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마찬가지야. 승역지의 어떤 땅 주인이 팔았어, 얘들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과 함께 이전됩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을 만약에 팔았어. 그럼 지역권도 함께 파는 거래. 잘 생각해야 돼. 원래 승역지의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요역지에 설정돼 있던 지역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요역지의 소유권을 내가 팔았어.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파는 게 돼. 이해 안 된 사람 있나 혹시? 재현이 됐고, 서현이 됐고, 최영이 됐고, 지현이 됐고. 뭐 안 됐나? 뭐 얘기해줘. 빨리빨리 해줘. 시간 없다. 다 됐어, 확실히?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된다. 나중에 다 못 해준다. 지금 얘기해. 지금 할 때 얘기해 주면 다 해줄게, 다시. 다시 다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 해도 된다. 없지? 확실히? 100% 없지? 계속 가보자. 그러나 노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때 근데 이제 요역지를 팔 때 지역권도 같이 파는 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소유권은 필요 없고 지역권만 팔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대.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대. 32번을 보면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는 지역권을 그랬으니까 B씨가 토지 Y의 소유권이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일 거고, 즉 승역지의 소유권자가 될 거고, 그치? A는 토지 Y에 대한 지역권자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각각 30년 했고, 23년 10월 20일에 A씨는 토지 X를 C씨한테 팔았대. 그리고 당일에 등기를 했고, 밑에 표는 2024년 10월에 등기고, 보니까 1번 1순위에 요역지, 지역권 설정돼 있고, 승역지는 토지 Y고, 됐나? X의 요역지고
승역지는 Y로 가고 됐나? 토지 Y는 누구 거라 했지 얘들아? 토지 Y는 누구 거지? B 거지 B. 목적, 통행, 범위, 그리고 2014년 10월 20일 등기더라. 그럼 2014년 10월 20일에 등기를 해서 30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고, 지상권 설정은 2015년 10월 20일에 등기를 했고 30년 계약을 했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고 토지 전부고, 지상권자는 B씨고, 근데 X의 지금 주인은 소유권자는 C씨고. 안 되는 사람 없고, 33번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린권은 경계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간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을 하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데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대.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래. 그러면 상린권을 통해서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해서 도로에 접근할 수 있대. 즉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상린권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대. 됐지? 5번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고 다른 한쪽의 권리는 확장하는 거. 5번 정답인데 잘 봐놔야 돼. 결국은 한쪽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니은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할 수 있고, 기억 지역권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5번으로 가면 되겠지. 지금 풀어서 매기할 수가 없겠네. 일단 풀어.